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3년 만에 역성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미국 경제가 정말 고도의 성장. 연준식 표현으로는 솔리드 페이스다, 견조한 흐름이다, 또 로버스트하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왔었습니다. 2023년, 24년 2년 동안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진입했는데 미국은 예외네 하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등장했었죠. 그런데 25년 1분기 첫 번째 GDP 증가율을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성적표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첫 분기에 역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을 끌어가도 될까 하는 여러 물음표를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역성장이 전 정부인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예. 정치인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GDP 증가율은 1, 2, 3월 달 1분기의 GDP이기 때문에 그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성과 이게 연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나타난 경제 정책의 효과도 역시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트럼프가 정치인으로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GDP 규모를 들여다보면 제가 GDP 산식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게 경제 상식인데 GDP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하나가 소비입니다. 소비. 민간 소비. 그다음 하나가 정부 지출이에요. 또 중요한 게 민간의 투자입니다. 신규 투자. 마지막이 순수출인데 재밌게도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수입이 급감하고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뭐냐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수입해다 쓰자.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신규 투자를 늘리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미국이 3년 만에 역성장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설명도 해주셨는데 근데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감한 그럼 어떻게 좀 마감이 됐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죠. 좀 성적표를 뜯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안을 뜯어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뜯어보니까 모습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면 안을 뜯어보니까 수출이 많이 증가세가 둔화됐어요. 근데 수입이 4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급격한 무역 적자로 전환된 거예요. 수입이 41%나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관세 전쟁이 4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급격히 수입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역성장을 보이긴 했지만 수입의 증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타리프 이펙트, 관세 효과라고 하죠. 관세를 매긴다 하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신규 투자하지 않겠느냐. 그 신규 투자가 21.9%나 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경제 성장률만 보면 역성장했지만 그게 수입이 증가한 결과이고 또 그와 반면에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도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코어 GDP라고 하거든요. 이런 몇 가지 순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미국 경제가 얼마나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지표로 보면 또 2.2% 증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런 해석이 이제 가능한 거죠. 해석을 해보니 역성장이긴 하나 내막을 들여다보니 그렇게 또 나쁜 것은 아니네. 또 2분기 들어 수입이 줄고 만약 미리 수입했으니까 수입이 줄고 또 수출이 늘고 기업의 신규 투자가 더 유입이 되는 행보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면
이 1분기 성적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혼조세로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소비와 고용의 일부 지표들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어떤 부문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드렸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24년까지와 같은 고성장세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 부문, 고용 부문 이런 부문에 특히 내일 저녁이면 미국 고용 지표가 또 발표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면 이제 5월 첫 번째 주 고용 지표 발표니까 4월 고용이 발표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 전쟁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만약에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많은 수치들이 결국에 이제 관세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좀 지켜보자면 그 대미 투자를 발표한 주요 기업들을 초청을 했고 거기서 현대차 땡큐 그리고 뭐 삼성도 뭐 미국에다가 뭐 투자를 지을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관세 전쟁을 펼쳐왔던 트럼프는 그의 성과를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했고 또 그 밖에 공장 설비나 설비 투자 용량을 또 늘려나갈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또 짓기로 약속을 했고 이런 행보들을 본다면 이게 관세 전쟁의 효과다라고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야 되니 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행보를 이렇게 극찬하다 보면 글로벌리 다른 기업들도 다른 나라의 다른 기업들도 연달아서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되겠구나. 우리한테 유리한 뭔가 조건을 제공해 주겠구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기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이런 관세 전쟁이라는 으름장을 내던진 다음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고 오늘 새벽 출국했습니다. 이 이틀간의 회동한 기업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공식직함은 없죠. 트럼프 주니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식 정책 기조나 정치 기조에서는 비선실세의 개념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삼성그룹 회장께서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정치적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정부 효율부의 수장 역할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잣대로 미국의 모습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주니어라고 불리는 이 주니어가 1박 2일 동안 국내 약 20위권에 해당되는 재계 인사들을 릴레이 만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기업들을 좀 면면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오고 있죠, 자료들. 정영준 회장도 있고요. 그밖에 에너지나 방산이나 IT나 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쳐서 여러 총수들을 만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과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춰 나갈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뭐 에너지, 방산, 예를 들면 미국 LNG를 좀 더 수입해 달라. 그리고 미국의 IT 장비나 이런 것들 더 조달해 달라. 또 방산 같은 경우도 함께 방위비 지출을 늘려나가는 많은 국가들에게 방위 수출을 같이 단행해 달라 하는 요구. 뭐 조선 부분도 협력해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미래 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같이
함께 해달라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제안들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추경에 대해서 합의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내용들 보니까 13조 8천억 원, 정부안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 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예산. 2025년 예산은 언제 계획이 마무리될까요? 24년에 마무리되겠죠. 예. 그리고 그 계획대로 25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24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등장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24년 예산안을 계획할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탄핵 정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죠. 조금 더 작은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북 지역의 산불 이런 사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죠. 25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추경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대응력을 강화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 24년에는 예상하지 못했을 법한 이런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경을 편성했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SKT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요 과방위에 출석을 했고 또 과방위 위원들은 이 SKT 가입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만약 이 사람들의 위약금을 다 면제를 한다면 SKT로서는 최대 위기가 아닐까요? 최대 위기죠. 그러니까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위약금 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가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SKT가 이 통신사에서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40%마저 깨지는 게 아닌가 하는 SKT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위약금까지 면제하는 조치를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위약금마저 면제하면 가입률이 더 빠르게 급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SKT 입장에서는 위약금 면제 외에 다른 방안을 좀 대체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기출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정말 위약금 면제까지 약이 된다면 그러면 SKT 같은 경우는 40%라는 소위 기준선도 깨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출, 금액 유출 그리고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탈 속도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엔 유심을 빠르게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네. 지금 또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항 로밍센터 가면 거기는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네. 그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SKT. 예.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지고 국내에서는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급한 유심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예. 1,000만 이용자들에게 유심을 교체해 줘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유심을 공급할 만한 단기간 안에 1,000만 개의 유심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대상은 해외 이용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 로밍 센터에서 뭐 최우선으로 유심을 제공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나도 유심 급한데 예. 그거 왜 해외 이용자들을 위해서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거냐 이거 불평등 아니냐 하는 논란도 또 집중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면초가에 놓였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SK텔레콤의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장기적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SKT에 대한 신뢰를 좀 잃었고요. 신뢰를 잃을 만큼 SKT에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 자금을 많이 회수한 상황입니다. 예. 역시 그런 행보를
들여다보면서 외국인의 순매도세를 보면서 당연히 한국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7일 동안 기관이 1,200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으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자금이 이탈한다는 얘기는 주가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라는 가입률 지지선을 깰 것인가, 또 앞에 말씀하셨던 뭐 예를 들어서 유심을 제때 보급할 수 있는가, 가입률이 더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또 동요케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수준에서 저점이다 아니면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논하기보다는 그런 변수가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조정이 끝나고 이미 공포감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심 그리고 교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당일 출국자만 공항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광석 교수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